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아주 무덥죠? 네. 아니, 정말 무더워도 정말 엄청나게 무더운 느낌이 듭니다. 이런 무더운 날씨에도 어떻게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 입장을 생각한다면 정말 이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행복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수고 많이 하신다는 제가 격려의 말씀부터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또 수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죠. 우리 국군 장병, 우리 아저씨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요. 예, 우리 국군 장병 아저씨 분들도 수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특히 군 생활에 짬밥 좀 있는 분들은 좀 이제 적절하게 이제 좀 농땡이도 좀 부르고 할 텐데 이제 군대 갓 들어가신 분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얼마나 무덥습니까? 또한 군대 짬밥도 없고 하다 보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덥고 무덥고도 힘든 시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군대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요, 저희 아들도 요번에 군대 신병교육대대에 들어갔기 때문에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람 마음이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하고 나쁘게 표현하면 좀 간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그 이유는요, 그동안은 뭐 날씨가 뭐 무덥다라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무더우면 뭐 상관없지 않나. 이제 자동차를 타게 되면 에어컨을 켜고, 사무실에 가게 되면 또 에어컨을 켜고, 집에 가서도 날이 더우면 에어컨을 켜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무더운 날에서 밖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제 마음속에 간혹 가다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죠. 어떤 형님, 밖에서 일을 하시는 그 형님, 이 무더위에 얼마나 수고 많이 하실까라고. 근데 직접적으로 저희 아들이 군대에서, 이런 무더위에서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 이 날씨가, 이게 조금만 좀 무더워도 날씨가 굉장히 밉게 보입니다. 또 지금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사랑하는 자녀분들이 군대 가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생각한다면, 또 우리의 대한민국의 아들들을 생각한다면 이 무더위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할까라고 좀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고, 지금 아들들, 또 지금 아이들은 또 아무것도 모르고 또 세상 물정도 모르고 대부분이 다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있다가 군대 가는 거지. 군대를 가는 거잖아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저희 때만 하더라도 대학에서 돈을 거두어서 뭐 그 당시 돈으로 뭐 이렇게 1,000원 정도 돈을 거두어서 학교에서 캠퍼스 안에서 막걸리를 사 먹고, 막걸리에 뭐 이렇게 흥이 겨워서 노래 한 곡 하고 돌아가면서 그냥 안주는 간단하게 새우깡이죠. 그렇게 이제 즐겁게 지내다가 또 저도 군대 갔고 하지만 환경이라는 게 좀 다르니까 아무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사람이라는 거는 겪어보고 당해보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슴 아픈 생각이나 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생각하지는 못한다. 즉 어떻게 보면 배려하지는 못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여유롭고 지금 시원한 에어컨 바람 밑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우리보다 약간 못한 분들을 이렇게 걱정하고 생각하는 그런 다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지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더위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군복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아들들 힘내기 바란다고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또한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우리의 가정과 물론 자신과 자기의 가정과 또 그 직장과 또 그 지역과 최종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주시는 산업 현장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재테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파리 부동산 대책이 이제 나왔고요. 그 중에서 좀 세부적으로 이제 본다면 양도소득세가 이제 강화가 됐습니다. 아마 세금 중에서 가장 무서울 수 있는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되겠죠.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취득세라는 것은 이제 일정 금액 이하일 때는 취득세가 1%밖에 안 되는데, 양도소득세는 이건 누진 과세로 하더라도 최하가 6%지 않습니까? 그래서 6%, 15%, 24% 식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세금이 비교적 저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동산을 팔 때 납부하는 양도소득세는 좀 많이 낸다. 즉 양도소득세가 좀 무섭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금에 관련해서는 우리는 대부분이 좀 무섭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딴 사람한테 이렇게 편지가 오거나 또 이렇게 등기 우편이 오면 뭐 별반 이렇게 좀 덤덤하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XX 세무서, 강남 세무서에서 뭐가 우편이 왔다라고 하면 다들 왠지 모르게 세무서에서 등기 우편이 왔다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물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세무서에서 아무 연락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좀 이제 바르게, 또 이제 열심히 사셨다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이제 세무서나 이제 경찰서나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서류가 날아왔다는 거는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다소 두렵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들이 볼 때는요, 사람이 평생 피하지 못하는 거는 딱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피할 수 없는 거, 영원토록. 첫 번째는 죽음이 되겠고, 두 번째는 세금이 되겠죠. 이 죽음과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마 요 죽음과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한테 몰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후사하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세금을 두려워하는 거죠. 또 세금은 무서워하는 거고, 그래서 세금 중에서 특히 더 무서워하는 세금,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더 무서워하겠죠. 그런데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이제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크게 보면 세 가지로 해서 세 가지 묶음을 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다. 여기서 말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것은 이제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는 분에 한해서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장기 보유했다고 해서 특별하게 이제 공제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 3년에서 4년 정도 우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1세대 1주택들은 24%를 이제 할인을 해준다는 얘기고요. 이제 다주택자, 그러니까 다주택자라는 거는 1가구, 뭐 3주택, 4주택 이런 분들은 부동산을 3년 내지 4년 정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서 10%를 이제 할인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유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할인율이 더 증가가 되고, 보유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장기 보유 특별공제 금액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런 금액조차도 이제는 뭐 한다?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서 배제를 1%도 해주지 않아야겠다. 그러면 어떤 지역에 1%를 안 해주냐? 예를 들어서 저기
충북에 있는 영동이다. 아니 뭐 충남에 있는 대전이다. 이런 지역은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고 지금 파리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확정된 곳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장기부여 특별공제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다면 이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양도소득세를 6에서 40%를 납부했다면 지금은 1가구 2주택자들은 이제 요 누진 세율에서 10%가 이제 추가되는 거고 1가구 3주택자 이상인 분들은 이제 세금에서 누진 가세 세율에서 20%가 이제 추가로 돼서 세금을 더 많이 납부를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해 드린 거와 똑같죠. 내가 누진 세율을 보니까 내가 24%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고 한다면 1가구 3주택자들은 여기서 20%를 더해서 44%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금이 20%가 더 증가되니까 또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금에 대한 이 막연한 무서움이 이제 구체화된 이제 무서움으로 이제 확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제 투자의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라면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결론적으로는 만만치 않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단 무조건 다 10%, 20%를 부과시킨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 이 법이 적용된다고 하니까 그 전에 혹시라도 급하게 부동산을 판다고 가정한다면 그 전에 미리 팔아라라고 미리 그러니까 이제 방망이를 들고 너 언제까지 팔면 봐줄게. 근데 너 언제까지 안 팔면 양도소득세로 너를 10% 때릴 거야? 20% 때릴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부동산 팔아라고 하니까 이제 공급이 증가되겠죠. 또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부동산을 사기에는 좀 무섭고 두렵지 않습니까? 또 얼마까지 더 떨어질지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매수세가 좀 감소가 되고 또 주택을 팔겠다는 사람은 증가가 되고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역시 우하향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이제는 증가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 본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됐다. 즉 그동안은 그냥 1세대 1주택이고 내가 이제 지방에 살고 있지만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한 채 있다. 그래서 전세 주고 있었다. 그래서 2년 이상 보유를 했다. 그러면 9억 이하다라고 할 때는 내가 그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됐거든요. 9억 미만이라서. 그런데 이제는 뭐가 추가되냐면 2년 거주 요건이 이제 추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방에 살지만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 때는 뭐 해야 된다? 이제는 내가 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비과세 요건 중에 이제 2년 거주가 그 2년 동안 거기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에서 직장인이다. 내가 저기 이제 대구에서 직장인이다. 근데 서울 쪽 아파트를 내 명의로 샀다라고 한다면 2년 동안 거주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직장을 그만두고 서울 가서 2년 동안 거주를 해야 되는데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동안은 남편 명의로 이제 부동산을 샀다면 요런 2년 거주 요건 요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문득 생각이에요. 문득 생각인데 이제는 이제 남편 직장인 명의로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그 주거를 옮기는데 좀 이렇게 무서움이 없는 사람들 쪽으로 또 주거로 옮겼어도 괜찮은 사람들 쪽으로 이제 명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2년 동안 더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조건이 이제 추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이제 비과세 요건이 강화됐다라고 해서 이제 외지인들이 이제 서울 쪽이나 또 조정 대상 지역 쪽 이제 아파트를 산다는 거는
이제 거주 요건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두려움이 이제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사고 팔고를 이제 못하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떤 분들은 또 달리 하시는 분도 있겠죠. 뭐 편법을 이용하면 된다. 그리고 이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도 그건 그 사람이 제대로 몰라서 그렇다. 뭐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래서 빠져나가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빠져나가는 다양한 방법은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저는 그 위에 단계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그런 이제 문제들만 파헤쳐 본 사람이라서 뭐 빠져나가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은 많이 알고 있죠. 뭐 간단하게 말해서 뭐 이제 뭐 그 세입자로 들어올 때 뭐 세입자는 뭐 건지당권 설정을 한다거나 전세권 등기를 한다거나 해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한다. 뭐 그런 방법. 이거는 뭐 한 10년 전, 20년 전에 사용했던 그런 방법들이고 또 다른 방법들이 그동안,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다양한 편법들을 이제 동원할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요, 이제 시대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구태적인 방법으로 이런 게 있다라고 매수자들이 현혹하면 그건 안 되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또 행적에 대해서 심지어 여러분들의 금융에 대해서 또 통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지어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해서 오후에 퇴근을 하는 이런 가정이 다 CCTV로 녹화가 된 시대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금융이나 뭐니 다 밝혀지는 시대입니다. 과거의 시대하고 현재의 시대를 아직도 과거 속에서 헤매고 사는 사람이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요, 근본적으로 정부의 정산 정보망이 정부의 정보 전산망이 과거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눈 가리고 아웅했고 과거에는 그 수백 건, 수천 건, 수만 건이나 되는 그 매매 정보 중에서 조사를 하려면 구청 가서 그 시군 구청에 가서 그 서류를 조사를 하고 뒤져야지 우리가 이건 편법으로 했구나라고 알아낼 수가 있는데 지금은요 그냥 컴퓨터 앞에 엔터키만 치면 모든 데이터가 다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했던 시대죠. 그 시대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그런 편법이 있고 비법이 있다고 좋아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런 편법과 그런 비법과 또 그런 얍삽한 방법 정보가 다 오고 있습니다. 언제 얘를 한번 틀까라고 준비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편법으로 동원하자라고 해도 매수자가, 매도자가, 세입자가 응할까 말까. 세입자들도 똑똑하고 요즘은 매수자, 매도자 다 똑똑한 시대입니다. 과거처럼 그렇게 편법을 해서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보다는 그거 불법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정부가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겁니다. 다행히 안 걸렸다고 좋아한다. 이 세금 추적이라는 거 조사라는 거는 10년이잖아요. 10년. 조사하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 들어옴에 그 양도소득세 10%, 20%, 30% 때문에 들어오면 살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정말 투명하게, 정당하게 내실 건 내고 그런 생각이라면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는 그렇게 편법을 통해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라는 그런 얘기는 이제는 좀 통용되지 않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분양권 전매 시에도 양도소득세를 50%로 강화한다는 겁니다. 이 분양권을 사고 파는 걸 우리는 분양권 전매라고 그러죠. 사고 판다. 전매. 근데 분양권은 아시다시피 지금 완공되어 있는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내가
몇 년 뒤, 2년 뒤에 완공이 되면 입주하는 아파트다. 이거 이제 분양권이죠. 그러니까 분양권을 사고 파는 거를 분양권 전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분양권을 사고 팔고 하지 마라. 분양권 전매 금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분양권 전매 금지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권을 뭐 한다? 사고 팔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보유 기간을 뭐 때때로 6개월, 때때로 1년, 아니면 2년 동안 이제 팔지 못한다. 그리고 이전 등기세까지 아파트가 완공돼서 건설회사가 보존 등기를 하고, 건설회사가 보존 등기한 이후에 최초 분양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까지 사고 팔고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사고 팔고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외의 지역을 이렇게 사고 팔고가 가능하다면 분양권을 사고 팔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요런 분양권을 사고 팔고 할 때 현재로서는 분양권을 내가 취득한 지 1년 미만의 매도 시에는 50%의 세금을 냈다면 2년 미만의 매도 시에는 내가 40%의 세금을 냈고, 그리고 2년 이상 보유를 했다면 이제 일반 누진과세입니다. 6 내지 40%도. 하지만 이제는 분양권은 내가 몇 년 보유했다, 몇 개월 보유했다, 2년 이상이다 아니다를 따지지 않고 이제 양도소득세를 조정 대상 지역에 한해서 양도소득세를 분양권의 전매의 경우에는 50%를 분양 이제 세금을 부담시킨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이제 분양권 시장에도 좀 적지 않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들을 다 훑어본 결과 지금의 부동산 대책은 특히 양도소득세 중점으로 오늘 설명해 드렸는데요. 양도소득세로 뭐 한다? 이제 다주택자들한테는 양도소득세로 해가지고 묶어두겠다. 즉 집을 팔게끔 유도를 하겠다. 즉 매물이 증가시키겠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에서 매수세가 흔하지는 않겠죠. 지금 언제까지 얼마까지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지금 섣불리 사고자 하는 사람은 적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부동산을 던지는 사람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법칙상 자연스럽게 공급은 증가되고 수요는 감소되니까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이제 정부가 생각하는 의도이다. 부동산을 떨어뜨리겠다. 그리고 실제 부동산을 취득해야 될 사람,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부동산을 취득하게끔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부동산 시장으로 놓고 본다면 소나기가 막 오고 있는, 뭐 장대비가 팍팍팍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요런 와중에 비가 막 쏟아지고 소나기가 막 쏟아질 때 우산이 없어요. 우산이 없는데 비가 막 쏟아지고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데 그냥 나는 가야겠다라고 하면 비 맞고 가는 거야. 비 맞게 가는데 갑자기 날씨도 더 추워졌다 하면 몸도 춥고 비도 맞고, 또 거기에다가 태풍 같은 바람이 분다, 세차게 분다 하면 얼마나 목적지에 가는데 굉장히 춥고 비 맞고 바람 불고, 또 마음속으로 보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그죠? 그래서 비를 맞고 그래도 갈 것이냐, 아니면 소나기가 내리면 잠시 처마 밑에서 앉았다가 비 그치는 걸 보고 갈 것이냐. 그 다음에 비가 그치게 되면 이 소나기라는 게 1년 365일 내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비가 그칠 뒤를 생각하면서 어떤 길로 해서 내가 목적지에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냐. 요 순간에 선택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냥 비 맞고 그냥 가실 건지 아니면 처마 밑에서 잠시 쉬었다가 비 그치면 가실 건지, 선택은 여러분한테 달렸습니다. 오늘 하루 굉장히 무덥습니다. 무덥지만은 그래도 많이 웃는 그런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까지 배종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